네, 변동금리 제도입니다. 변동금리 제도는 물가가 오르면 이자율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변동금리에서 명목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합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는 어차피 이자율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예상 인플레이율을 더할 이유가 없죠.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요. 그럼 일단 변동금리에서는 물가가 변하면 이자율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물가 변동을 기준금리에다가 반영을 하느냐, 가산금리에 반영을 하느냐, 일단 이게 첫 번째 좀 아셔야 될 내용이에요. 어디에 반영할까요? 여기다 반영을 해요. 물가 변동을 어디에 반영한다? 기준금리에 반영합니다. 물가 변동을 기준금리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는 변합니다. 변한다. 물가가 변하면 기준금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금리는 CD금리나 코픽스 금리라는 걸 사용해요. 이게 뭔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CD금리, 코픽스 금리 나오면 아, 기준금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산금리는 은행 입장에서의 마진이에요. 은행은 기준금리에서 마진을 남기는 게 아니고 가산금리를 통해서 은행은 마진을 남겨요. 그래서 가산금리는 차입자, 신용이나 연체 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네, 뭐 이런 거는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금리에다 물가를 반영해요. 기준금리에 물가를 반영해요. 기준금리에 물가를 반영해요. 자, 그럼 변동금리에서 우리가 그럼 좀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변동금리는 이자율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자율을 3개월마다 바꾸느냐, 6개월마다 바꾸느냐, 9개월마다 바꾸느냐, 이게 이자율 조정 주기라 그래요. 그럼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하겠죠. 빨리빨리 바꿀 수 있으니까 유리하지. 대출자가 유리해요. 대출자가 유리해요.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빨리빨리 이자를 올릴 수가 있으니까. 자, 두 번째, 대출 초기에 고정금리가 높을까요? 변동금리가 더 높을까요? 네, 고정금리가 더 높아요. 고정금리는 한번 이자를 정하면 못 바꾸니까 처음에 좀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채무 불이행 위험이에요. 돈을 못 갚을 위험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에 어떤 게 더 높을까요? 변동금리가 더 높아요. 변동금리는 이자율이 변하니까 차입자 입장에서는 계획적인 예산을 짜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변동금리가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좀 기억해 주세요.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자주 내요. 1번은 됐죠? 네, 그래서 변동금리, 고정금리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82페이지인데요. 이거 지워도 되겠어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수업 있습니다. 27일 날. 네. 자, 우리 교재는 자금의 상환 방법이라 되어 있는데 저는 뭐 저당의 상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저당의 상환 방법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잖아요. 대출받은 돈을 갚는 방법이에요. 대출받은 돈을 갚는 방법. 네, 그냥 매년 냅니다. 매년 냅니다. 저당의 상환 방법은 매년 시험에 나온다. 뭐 작년에 당연히 나왔어요. 이 저당의 상환 방법은 우리 책에 보통 3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오늘은 2가지만 합니다. 제가 2가지만. 첫 번째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어요.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자, 이 2 방식은 고정금리에서의 상환 방식이에요. 변동금리에서는 원금균등이니 원리금균등 이런 게 없어요. 원금균등, 원리금균등은 전부 다 무슨 금리라고요? 고정금리, 고정금리. 그럼 제가 지금부터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이 어떻게 돈을 갚아가는지 얘기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갚는 방식을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됩니다. 돈이 얼마씩 갚아가는지 그걸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하기 전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례. 네. 자, 대출 원금이 1억이에요. 1억을 빌렸어요. 2021년 1월 1일 날 1억을 빌렸다. 그리고 대출 기간이 10년. 대출 이자율이 10%. 원리금 납부 방식. 여기서 원리금 납부 방식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돈을 빌리면 돈을 갚는 방법은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갚을 수도 있고요. 뭐 3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거치형이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뭐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도 있고,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같이 갚아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릴 예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가는 방식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가요. 우리 시험도 보통 그걸 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연말에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내는 방식이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요렇게 돈을 빌렸다 이 말이야. 이런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갚아가는지 보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날) 1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1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 지금부터 10년 동안 이 돈을 갚아가야 돼. 그래서 1회차는 언제겠어요? 2021년 12월 31일이 되겠죠? 1회차, 2회차, 3회차. 이런 식으로 쭉 해서 10번 갚겠다. 이 얘기죠, 지금? 맞아요. 연말 되면 이렇게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입자는 은행에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죠. 원리금 납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원리금을
은행에 납부를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납부하는지를 봐야 돼, 지금부터. 자, 봅니다. 자, 이름을 보니까 원금 균등 상환이에요. 원금 균등 상환. 그럼 뜻이 뭘까? 원금을 똑같이 나눠서, 균등 똑같이 나눠서 내라 이 말이잖아요. 대출 원금이 얼만데요? 1억. 이거를 10년 동안 똑같이 나눠서 내라는 얘기니까 한 번 낼 때마다 얼마씩 내야 돼? 1,000만 원씩. 예? 1,000만 원. 그렇죠?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여기도 계속 1,000만 원, 1,0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을 10번 딱 내가지고 대출 원금 1억 갚겠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그럼 원금만 내면 됩니까? 이자도 내야 됩니까? 이자도 내야지. 이자도 내야지. 그래서 첫 번째, 이 1회차 이자가 얼마인지. 1회차 이자 볼게요. 1회차 이자 얼마일까요? 계산 문제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1회차 이자 얼마입니까? 네. 자, 앞으로 이자는요. 이자는 대출 잔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됩니다. 맞아요? 당연한 얘기죠. 이자는 대출 잔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요. 그럼 이 사람 지금 2021년 12월 31일 날 은행에 돈 내려왔거든. 대출 잔액이 얼마예요? 1억이죠. 처음 돈 내려왔잖아, 지금. 처음 내려왔죠. 그럼 1억에 대한 이자 몇 프로? 10%니까 이자 얼마입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내야 돼. 그래서 결국 원리금이 얼마가 되죠? 2,000만 원이죠. 그래서 차입자는 2021년 12월 31일 날 은행에 와가지고 2,000만 원을 갚아야 돼요. 맞아요? 이해되세요? 2회차 이자 얼마일까요? 이건 이제 계산 문제 시험에서 계산 문제로 보통 나옵니다. 900만 원인 거 아시겠어요? 900만 원 알겠어요? 왜? 작년에 1,000만 원 갚았잖아. 그 잔액 지금 9천이죠. 9천에 대한 이자 10%니까 얼마다? 900만 원. 잘했어요. 900만 원. 대답을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9천만 원, 대출 잔액 9천만 원에다가 10%를 곱했다 이 뜻이에요. 이 9천만 원이 대출 잔액이죠. 잘했어. 그럼 3회차는 얼마일 것 같아, 이자? 예? 이자 800만 원. 그렇죠. 잘했어요. 800만 원. 굿. 그럼 2회차 원리금 얼마입니까? 1,900만 원. 3회차는 1,80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보니까 이자가 얼마씩 줄어들어요? 이자가 얼마씩 줄어들어요? 이자 100만 원씩 줄어드네? 100만 원씩 이자가 줄어든다, 그죠? 왜 이자가 100만 원씩 왜 줄어들까요? 그렇지. 1,000만 원씩 갚아가니까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만큼 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계산 문제가 한 번씩 나오거든, 여기서. 계산 문제가 쉽게 나오면 2회차 물어봐요. 쉽게 나오면 2회차. 2회차 이자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원리금 물어볼 수도 있어. 근데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잖아? 그러면 7회차를 물어볼 수도 있어. 7회차 이자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7회차 원리금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 아까 100만 원씩 줄어든다고 그래가 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틀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요. 자, 7회차 이자를 물어보죠. 그럼 이 사람 지금 몇 번 냈어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몇 번 냈다? 6번 냈네. 그럼 몇 번 남았어요? 지금 10번 내야 되니까 4번 남았죠? 그렇지. 잔액을 빨리 찾아야 돼. 이런 문제가 나오면 6번 냈다. 그럼 결국 몇 번 남았어요? 4번 남았다. 4번 남았다. 4번 남았다. 그럼 대출 잔액이 얼만데? 4천. 한 번 낼 때 1,000만 원씩 내잖아. 그럼 잔액 얼만데? 4천만 원. 그럼 이자 얼만데요? 400. 그렇지. 400.
그 원리금은 별로 안 어려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럼 9회차 한번 해볼까? 9회차. 9회차. 그럼 몇 번 남았대? 2번 남았지? 그럼 잔금이 얼마야? 2,000. 이자 얼만데요? 200. 그 원리금은 1,200. 그래. 하나도 안 어렵네. 자, 그럼 만약 20년이라 그래 볼게요. 20년. 그럼 20년이면 원금부터 빨리 구해야 돼. 그럼 한 번 낼 때 얼마씩 내요? 500. 한 번 낼 때 500씩 낸다? 자, 20년이에요. 14회차 한번 해보자. 14회차. 하든지 말든지. 14회차면은 13번 냈지? 7번 남았네. 7번. 그럼 3,500이네, 잔액이. 500씩 내야 되니까. 3,500. 이자 얼만데? 350. 그럼 원리금은 500 더하기 350, 850. 이제 암산도 될 수 있어요. 원리를 알면 계산 문제는 나중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잔액을 구하면 돼. 잔액을 구해서 이자 구하고 원금하고 합치면 됩니다. 그럼 그걸 원리를 알면 17회차를 묻든 12회차를 묻든 아무 상관없어요. 뭐 뭘 물어보든 관계없어요. 원리를 알아야 돼. 그럼 계산 문제는 이제 차지하고, 자, 여기 보세요. 이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처음에 원리금 2,000 냈다가, 둘째는 1,900 냈다가, 셋째는 1,800. 점점점 원리금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고 있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은행에 원리금을 갚아야 된다. 원리금을. 근데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근데 원금은 원금 균등이니까 원금이 어때요? 일정하죠? 원금은 일정해. 원금은 일정해. 근데 이자는 어때요? 이자는 점점 줄어들죠? 왜? 원금을 갚아가니까 당연히 이자는 줄지. 그럼 원리금도 어떻게 된다? 원리금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죠? 집중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원금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82페이지에 원금균등 상환 방법 보이세요? 거기 2번이 별표예요. 2번. 그러니까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 부분은 일정하고 이자는 줄어들고, 그래서 결국 원리금은 감소한다 얘기인데, 네? 특히 중요한 게 원리금 감소야. 특히 중요한 게 뭐라고? 원리금 감소. 그거 딱 줄쳐. 그 별표예요. 원금균등 상환은 원리금이 줄어드는 방식이야. 그래서 원금균등 상환 방식을 체감형이라고도 그래요. 그 위에 적어주세요. 체감형. 은행에 내는 돈이 점점 줄어든다, 이 뜻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보겠습니다. 원리금 균등.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1년 1월 1일 날 1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래서 1회 2021년 12월 31일 날 매년 연말에 돈을 갚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총 10번을 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방식으로? 원리금 균등으로 내겠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입자는 은행에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원리금을 은행에 납부하겠다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무슨 방식이라고? 원리금 균등이야. 아까 지금 원금 균등이고 원리금, 이게 균등이라고. 그러면 은행에 납부하는 원리금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은행에 납부하는 원리금이 똑같다. 그럼 여기서 이 똑같은 원리금이 똑같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원리금 균등액이라고 불러요. 이걸 원리금 균등액이라고 불러. 그럼 원리금 균등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 말입니다.
원리금 균등액은 대출 원금에다가 대출 원금이에요. 대출 원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요. 대출 원금에다가 뭘 곱한다고요? 중요합니다. 이거. 저당 상수 곱합니다. 뭐 구할 때? 뭐 구할 때? 원리금 균등액 구할 때. 원리금 균등액 구할 때 뭘 쓴다고요? 그럼 만약에 원금 균등액 구할 때 저당 상수 사용한다.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걸 항상 주의해야 돼. 원리금 균등액 구할 때 저당 상수 쓰는 거예요. 원금 균등액하고 저당 상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액이라는 글자가 나왔는데 그 지문에 저당 상수라는 글자가 있잖아. 한 지문 안에 그럼 X예요. 그 지문은. 북극에 펭귄 있어 없어? 북극에 북극 보면 살지 펭귄 없어요. 근데 북극 얘기하는데 펭귄 나오면 돼 안 돼? 틀렸지? 그러니까 원금 균등 얘기하는데 저당 상수 얘기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그냥 틀린 지문이야. 그러면 원금 균등 딱 말이 나왔을 때 저당 상수가 있나 하고 보세요. 있잖아. X야. 원리금 균등 있잖아요. 그럼 저당 상수 있으면 O예요. 자, 그러면은 저당 상수를 가르쳐 줘야 돼. 지금 여기 없어. 시험에 자료를 줍니다. 시험에서 자료를 줘요. 저당 상수가 0.16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저당 상수가 0.16이야. 그러면 대출 원금이 얼마입니까? 1억이죠. 1억이잖아요. 저당 상수가 0.16이죠. 그럼 원리금 균등액은 얼마다? 1,60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차입자는 매년 1,600만 원. 1,600만 원. 1,600만 원. 이런 식으로 갚아가겠다는 거죠. 1,600만 원. 이렇게 갚겠다는 거예요. 저당 상수 0.16은 제가 편의상 그냥 한 겁니다. 임의로 제가 정한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그럼 시험에서는 이런 거 물어보진 않아요. 원리금 균등액 구하라 이런 거 안 내. 이거 누가 모르겠노? 곱하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마는. 저당 상수 곱하면 됩니다. 그럼 시험에서 뭘 물어보느냐? 1회차 원금 물어봐요. 1회차 원금이 얼마입니까? 자, 이 1,600 안에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포함되어 있겠죠? 이 1,600 안에 들어있는 원금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 이자 빼면 되겠네. 이자 빼면 되겠네. 그럼 1회차 이자 얼마일까? 얼마? 그래, 1,000만 원이죠. 이 사람 지금 1억 빌리고 돈 1,000 갚으러 왔어. 1억 빌리고 1,000 갚으러 왔잖아요. 그 이자는 1,000만 원이에요. 1억에 대한 이자 내야 돼. 쟤하고 얘하고 이자가 똑같네? 1회차 이자가 똑같네? 예?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이나 1회차 이자가 똑같네요. 똑같은 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 이상하다고요? 당연한 거죠. 돈 얼마 빌렸어, 이 사람? 1억 빌렸어. 갚는 방식이 두 가지래.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이래. 그럼 처음 돈 갚으러 왔어요. 그럼 처음 돈 갚으러 왔을 때는 얼마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됩니까? 무조건 일단 1억에 대한 이자 내야 되는 거야.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이자는 똑같다니까. 몇 회차는? 1회차. 그래, 1회차는 똑같지. 그럼 2회차부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지, 2회부터는. 왜? 잔액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1회차는 왜 이자가 똑같습니까? 잔액이 다 1억이거든.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처음 돈 갚으러 왔기 때문에 대출 잔액이 얼마입니까? 1억이잖아요. 그럼 이자가 똑같지. 잔액 1억, 이자율 10% 똑같으니까 이자가 똑같지. 하지만 2회차부터는 잔액이 다르단 말이에요. 갚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자가 1,000이니까 원금 얼마입니까? 600만 원이죠. 맞아요?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시험에서. 계산 문제로. 계산 문제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2회차 한번 볼게요. 2회차 원금을 구하라. 이런 계산 문제 나올 수 있거든. 이런 거 안 푼다. 2회차 원금 어렵단 말이야.
그거 왜 하느냐? 이제 갚는 방식 보려고. 자, 2회차 원금 묻는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건 일단 안 푼다 그런 거 우리. 나중에 그걸 말씀드리지만. 그럼 2회차 원금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 항상 이자 알아야 돼. 이자 알아야 돼. 이자 얼마일까? 이자. 이자는 항상 잔액에다 이자를 곱합니다. 그럼 잔액을 구해야 되겠네. 잔액 얼마야? 작년에 얼마 갚았어? 600 갚았잖아요. 그럼 잔액 얼마예요? 9,400. 거기에 대한 이자 10%니까 얼마입니까? 940만 원이지. 맞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요. 좀 돈에 대한 빠르신 분들은, 야, 작년에 600 갚았잖아, 내가. 600 갚았잖아. 그럼 갚은 거에 대한 이자는 내야 돼, 안 내도 돼? 그러니까 600에 대한 이자 10%니까 얼마예요? 60 딱 줄었잖아, 지금. 작년에 내가 1,000만 원 갚아놓으니까, 1,000만 원 갚았으니까 100만 원 준 거 아닙니까, 이자가? 갚은 만큼 이자를 안 내도 되잖아요. 그 얘기잖아. 그죠?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잔액해도 다 편하시다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자가 60만 원이 줄었어요. 네? 잘 봐야 돼, 이제 여기서부터. 근데 이거 두 개를 더하면 항상 1,600이어야 돼. 그죠? 근데 이자가 6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게 변화가 없으려 그러면 원금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60만 원이 늘어나야 60만 원 늘고 60만 원 줄고 돼야 이게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얼마예요, 여기 그러면? 뭐 안 되면은 이 빼봐. 빼면 660 나와. 자, 원금이 원리금 안에 원금 있잖아요. 원리금 안에 들어있는 원금이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죠? 늘어났잖아. 이게 중요해. 만약에 3회차 때 이자가 70만 원이 줄었다 그래 봅시다. 예를 들어서 3회차 때 그 원금 부분 어떻게 될까요? 70만 원이 어떻게 된다? 그래. 원리금 중에 이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점점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이 얘기가 당연한 거야. 이게 왜냐면은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은 일정한데 원리금은 일정해. 근데 이자는 당연히 원금을 갚으니까 이자는 당연히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원금 부분은요 늘어나야 이게 일정해질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이것도 마찬가지로 은행에 원리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근데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리금 균등이기 때문에 원리금이 일정하다. 이자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 근데 이게 일정한데 이게 줄어드니까 얘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된다? 증가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원리금 균등 한번 볼게요. 82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 보이세요? 자, 계산 문제는 뭐 나중 문제고요. 원리금 균등에서 이론적으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자, 그 밑에 기억 보세요. 박스 안에 원리금은 융자원금 곱하기 저당상수 보이세요? 그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시기. 그럼 그게 원리금이라는 거는 원리금 균등액이란 뜻입니다. 왜? 원리금 균등 상환이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이니까 거기서 원리금이라는 거는 원리금 균등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원리금 균등액 구할 때 대출 원금, 융자 원금에다 뭘 곱해요? 일단 이거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 그 위에 보세요. 동그라미 2번이에요.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그 별표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글자는 원금 상환분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꽃줄 딱 쳐놓으세요. 원금 상환분 증가예요. 중요해. 자, 그래서 자, 원금 균등은
은행이 원리금을 내잖아요. 은행이 원리금을 납부하죠. 이 원리금이 처음엔 이만큼 냈다가, 둘째는 요만큼 냈다가, 셋째는 이만큼 냈다가, 원리금이 점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원리금이 점점 줄어드는 방식이야. 원리금이 점점 줄어들어. 원금균등은 원리금이 어떻게 된다? 감소해. 원리금이 감소해. 원금균등 원리금이 감소하는 거야. 자, 근데 원리금 균등 볼게요. 자, 마찬가지 여기서도 원리금이 있는데,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일정해. 똑같은 원리금이야. 똑같은 원리금. 원리금이 똑같아.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림이 좀 그렇지만 똑같다.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원리금이라는 건 이 안에 원금과 이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자가 훨씬 많아요. 원금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둘째에 가면 원금을 갚았으니까 이자가 조금 어떻게 되겠어? 좀 줄겠지? 원금을 갚았으니까 작년보다 이자가 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줄어든 만큼 뭐가 늘어났다? 원금이 늘어났다. 그럼 그 다음에 이자 또 좀 줄어들겠지? 요거보다 조금 줄어든단 말이에요. 작년 원금을 또 갚았기 때문에. 하지만 원금 부분은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또 이자가 좀 줄어. 그럼 또 뭐가 늘어나? 그래. 자, 그래서 원리금 균등에서 원리금은 일정하다. 그죠? 이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된다? 그래. 이 뜻이에요.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난다 이 뜻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갚아가는 방식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이 둘을 비교하는 거 잘 물어봐. 이 두 개 비교하는 거. 자, 비교하는 거는요, 원금 균등이 처음에 대출 초반에 원금 균등이 돈을 많이 갚아요. 원리금 균등이 돈을 많이 갚아요. 대출 초반에 원금 균등이 많이 갚습니다. 자, 1회차 원금 균등이 많이 낸다. 원리금 균등이 많이 낸다. 원금 균등이 1회차 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원금 균등은 처음에 많이 내. 잊어먹지 마세요. 원금 균등은 원리금 균등보다 처음에 많이 냅니다. 그럼 질문, 이걸 딱 기억해놓고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중에서 은행 입장에서요, 원금이 빨리빨리 회수되는 게 뭐예요? 원금 균등이 회수가 더 빠르겠죠? 그러면 은행은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중에 어떤 걸로 대출해 줄 때 위험이 작을까요? 원금 균등이 위험이 작지. 원금이 빨리빨리 회수된다니까, 초반에. 그러니까 얘는 한 대출 3년쯤 되면 원금 3천이 회수가 돼버린 거야, 은행은. 얘들은 3년 해봐서 아직까지 얼마 회수가 안 됐지만. 맞아요? 원금 균등이 처음에 많이 갚는 거예요. 자, 또 2년 차에 돈 갚으러 갔어요. 조기 상환. 차입자가 은행에 돈 갚으러 갔단 말이에요. 이제 빌린 거 다 갚으러. 그럼 어떤 게 잔액이 작을까요? 원금 균등이 대출 잔액이 작습니다. 중도 상환 시 대출 잔액이 어떤 게 작다? 원금 균등이 작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 다 원금 균등이 처음에 많이 갚는다, 이걸 생각하면 다 답할 수 있어요. 원금 균등은 처음에 많이 갚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전부 대출 원금은 1억입니다. 1억이죠. 그럼 10년 동안 돈 다 냈다 그래 볼게. 총 납부액. 원금 균등의 총 납부액이 클까요? 원리금 균등의 총 납부액이 클까요? 원리금 균등이 이자를 더 많이 냈을까? 원금 균등이 이자를 많이 냈을까? 원리금 균등 이자가 많겠죠. 그래, 원리금 균등이 총 납부액이 더 많아. 총 납부액. 이해되세요?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중에 어떤 게 은행에 돈을 더 많이 갖다 줘? 그래, 그 얘기 하는 거야. 원리금 균등이 은행에 돈을 더 많이 내지. 왜? 원금 균등은 처음에 원금을 빨리빨리 갚아버리니까 이자가 많을까요? 작을까요? 이자가 작고 있는 이자가 많아. 그죠? 보통 여러분들 아파트 담보대출 받으면 원리금 균등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리금 균등이 유리해? 원금 균등이 유리해? 원금 균등이 유리해. 그럼 원금 균등을 왜 못해? 그래, 처음에 돈을 많이 내야 돼. 위험할 게 뭐 있어? 돈이 없어서 원금 균등 못 하는 거야. 그래, 원금 균등이 돈 처음부터 많이 낸다니까. 그
그러면 지금 현재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뭐 하겠어요? 원금 균등 유리하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통 하는 원리금 균등이거든. 원리금 균등 같은 경우는요, 20년이잖아, 대출 기간이. 그러면 한 14년째까지는 이자가 더 많아요. 한 15년쯤 돼야 그때부터 이 원금이 이자보다 많아지기 시작해. 그럼 그전에는 이자가 훨씬 많아. 무슨 알겠죠? 그리고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 훨씬 돈을 더 많이 냅니다, 은행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82페이지. 원금 균등 상환 방법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초기 자금 회수가 빠르며, 보이세요? 자금 회수가 제일 빠르다니까. 왜? 원금 균등은 처음에 돈 많이 낸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조기 상환 시 미상환 잔금의 비중이 뭐라고 돼 있어요? 가장 작아요. 조기 상환할 때 대출 잔액이 작다는 뜻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거기 보시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나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프로젝트 금융이라고도 그래요. 자, 현대차가요, 울산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려고 그럽니다. 현대차가 울산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려고 그래. 예산이 한 10조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대규모 장기 공사죠. 근데 현대차가 직접 이 울산국제공항을 건설하다가 만약에 저 사업이 잘못돼 버리면 현대차는 엄청난 타격이 올 수 있죠. 그래서 현대차는요, 본인이 직접 안 하고요, 현대차가 출자를 해서, 출자를 한다는 것은 자본금을 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어요. 그럼 이 프로젝트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회사예요. 그럼 프로젝트 회사가 자금도 조달하고 돈도 빌리고 시공사도 선정을 하고 프로젝트와 관계되는 모든 일들을 이 프로젝트 회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프로젝트 회사는요, 이 국제공항 건설이라는 프로젝트가 끝이 나잖아요. 끝이 나지? 그럼 이 회사는 해산합니다. 해산. 이런 회사를 뭐라 부르냐면 특수목적법인이라 불러요.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다. 그래서 보통 SPC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수목적법인임. 이 특수목적법인은 명목상 회사인 경우가 많아요. 명목상 회사라는 거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지 실제로는 사람도 없고 뭐 직원도 없고 이런 회사를 보시면 돼요. 최근에 화천대유 이런 거 나오대요. 그 프로젝트 회사야.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만든 회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직접 하려면 힘드니까, 위험하니까 하나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 현대차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업주, 모회사 이렇게 부르고요.
프로젝트 회사는 보통 자회사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프로젝트 금융의 특징 말씀드립니다. 특징. 이 현대차와 프로젝트 회사는 법적으로 신용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절연 관계예요. 이 절연 관계라는 거는 별개다, 독립적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럼 만약에 자, 프로젝트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잖아요. 근데 프로젝트가 잘못돼 버렸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은행들은 이 현대차에 가가지고 돈 갚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말입니다.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별개라 그랬어요 제가. 없어요. 자, 만약 현대차가 만약에 좀 회사가 잘못돼 버렸어. 그러면 프로젝트는 중지될까요? 계속 진행될까요? 계속 진행됩니다. 별개입니다. 별개. 자, 그 다음. 자, 프로젝트 회사가 은행에 돈을 빌리러 왔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 그러면 은행은 이 프로젝트 회사 뒤에 이 현대차라는 사업주가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등기부등본 떼보면 주주하고 다 나와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은행은 현대차에게 아들이 지금 돈 빌리러 왔잖아. 엄마하고 아들이 돈 빌리러 왔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 은행이 현대차 보고 물적 담보 좀 제공해 주세요. 담보 좀 제공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니 판단이 안 된다. 야, 이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겠노? 이거요, 생각해 보세요. 물적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중요하다. 현대차한테 물적 담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은행은 뭘 믿고 돈을 줄 거냐 이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첫 번째 특징이다. 일반 다른 기업 금융에 비해서 수익성을 담보로 주는 거예요. 저 프로젝트의 수익성,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주는 거예요. 자, 책 한번 볼까요? 86페이지.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사업성 또는 사전 계약에 따라 줄칩니다.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 줄치세요. 줄쳤어요? 자, 그 뒤에 담보로 보이세요? 담보로 줄치세요. 담보로 그 밑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이렇게 줄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주에게 물적 담보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은행들은 이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 흐름 사업성을 보고 돈을 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 조금 전에 그거 아셔야 되고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는 사업주의 입장 또는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 이걸 알아야 돼요. 요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 자,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업주에게 물적 담보를 요구한다 요구하지 못한다? 요구하지 못해요. 물적 담보 요구 안 해요. 누구한테요? 사업주에게 물적 담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 프로젝트가 잘못됐을 때 은행은 현대차 사업주에게 돈 갚아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돈 갚아 이걸 소구라 그래. 돈 갚아 이게 소구야. 근데 돈 갚아라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걸 비소구라 그래요. 비소구 금융. 돈 갚아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 갚아라 못해요. 누구한테? 사업주에게
돈 갚아라 할 수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돈 갚아라 그러면 얘 뭘 할 것 같아요? 내가 빌렸냐 이러겠지. 이 사람이 빌린 게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 현대차 사업주 장부에 이 프로젝트 회사가 돈 빌린 내용이 장부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장부에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왜? 지가 안 빌렸는데. 자, 장부에 부채가 안 나타나. 장부에 나타나지 않는 거를 부외금융이라 그래. 장부에 나타나지 않는 금융, 부외금융. 누구 장부에 안 나타난다고? 사업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갑니다. 자, 만약에 현대차가 이 프로젝트 말고 자기의 본연의 일 때문에 공장을 하나 만들려고, 공장 하나 지으려고 은행에 돈 빌리러 갔거든. 공장 지으려고 대출 받으러 갔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장부 갖고 오라 그래요, 안 그래요?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갔는데 은행에서 그 현대차 장부 갖고 오라 그럴까, 안 갖고 오라 그럴까? 대출 받으러 갔다니까. 현대차가 지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갖고 그러는데 돈 빌려줘, 은행에서? 엄청난 뭐 1조씩 2조씩을 그냥 장부도 안 보고 돈 빌려줍니까? 동네 구멍가게 빌리러 가더라도 소득금액 증명은 떼오라 그러고 뭐 부가세 신고서 떼오라 그러는데 장부 갖고 오라 그러겠죠? 그리고 재무제표라 그래요. 손익계산서라든지 재무상태표라든지 그런 거 갖고 오라 그래요, 당연히. 저 갖고 왔는데 만약에 저기 빌린 돈 10조라는 돈이 현대차 장부에 적혀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지. 근데 적혀 있다, 안 적혀 있다? 안 적혀 있어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잖아요. 그럼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현대차 좋아요, 안 좋아요? 감이 안 와? 내가 룸사롱을 하나 하거든. 불법 룸사롱. 근데 내가 돈을 다 댔어. 근데 사장은 내가 아니야. 바지 사장이 있어. 바지 사장. 그럼 룸사롱 잘 되면 나 좋아, 안 좋아? 그래, 그 얘기 하잖아 지금. 비유는 그렇지만 내가 사장은 아니면 내가 실질적인 주인이라니까. 그럼 이 프로젝트도 원래는 누가 하는 거야 저거? 현대차가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바지 사장 왜 세웠대? 안 잡혀가려고. 잘못되면 누가 나 가, 안 가? 여기 나쁜데 가면 안 가지. 누가 가? 얘가 가. 그렇죠? 그래. 위험하니까 이걸 먼저 세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서 돈을 빌려가지고 사용을 하지만 결국은 현대차가 운용하는 거 똑같아요. 그죠? 근데 장부에는 있다 없다? 없다고. 장부에는 없다고. 그러면 돈 빌릴 때 장부에 없으니까 내가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져.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어. 누가? 그래. 사업주가. 이거 아주 자주 물어봐요. 그러면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 이런 말 딱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항상 이 앞을 봐야 돼요. 금융기관, 대출자 저렇게 잘 내요. 누구의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고? 사업주. 이것도 당연히 사업주지만 얘들은 잘 안 내. 하지만 얘를 잘 내.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이 프로젝트 회사 있잖아요. 이 프로젝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계되는 자산은 은행이 물적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프로젝트와 관계되는 자산은 물적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프로젝트와 관계되는 자산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사업주한테는 1도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다시 책으로 올게요. 자, 86페이지 동그란 1번입니다. 아까
아까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은 줄쳤죠? 그 뒤에도 칠게요. 사업 자체 자산. 사업 자체 자산. 여기서 사업 자체 자산이라는 게 프로젝트 관련 자산이에요. 프로젝트 관련 자산이라고.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수험생분들이 혹시 착각을 이렇게 하면 안 돼. 프로젝트 금융은 무조건 물적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누구에게 물적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업주에게. 하지만 프로젝트 관련 자산이라든지 사업 자체 자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요. 그걸 주의하시라고요. 그래서 자산은 담보로 제공 안 한다고 그랬는데 X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프로젝트 회사한테는 돈 갚아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당연히 저한테도 갚아. 프로젝트 회사한테도 돈 갚아라 소리 못하고 은행은 뭐야 그러면? 얘한테도 갚아라 하지 못하고 얘한테도 그 얘기 못하면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못한다? 사업주에게. 그럼 프로젝트 회사 장부에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누구 장부에 안 나타난다고? 그렇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거 중요해요. 특히 이거. 그리고 얘들은 이런 걸 기억해놔야 돼. 자, 그 다음에 사업주의 입장이 있으면 또 누구의 입장이냐면 금융기관의 입장이 있어요. 금융기관의 입장이 있다고. 금융기관은 어떤 입장일 것 같아요? 잠 못 드는 입장이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돈을 저마에 빌려줬는데 아무것도 담보가 없어. 담보가. 그죠? 그럼 은행은 무엇을 가장 걱정할까요? 먹튀가 걱정이야. 먹튀. 들고 튀면 어떡하지? 이걸 돈을 저마에 줘놨는데. 그러면 돈을 줬는데 들고 튀어도 사업주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잖아. 그죠? 먹튀가 걱정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을 이자도 많이 받아야 되고. 이자가 중요해. 원금 들고 튀는데 이자 많이 받으면 뭐하노? 택시 탔는데 인천 갑시다. 100만 원 줄게요. 강도야. 200만 원 주면 뭐야? 돈 다 틀리는데. 그 이자는 둘째치고 돈을 주면 나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직접 안 주면 되지. 직접 안 주면 되잖아. 다른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돈이 빠지게끔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아파트 짓는 현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행사, 울산건설. 시행사는 그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시공사, 공사하는 사람이야. LG건설, 시공사. 그 밑에 자금관리, 국민투자신탁, 한국투자신탁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분양을 하잖아요. 선분양을 하면 분양 대금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 글로 들어가. 자금 관리하는 사람, 한국투자신탁, 그로 돈이 들어간다고요. 왜? 시행사한테 선분양 대금 다 주는 거에 들고 나르면 어떡해? 그지? 시공사한테 주면 어떡해? 공사 안 하고 갚으니까 어떡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금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어. 그럼 그걸로 돈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공사비 줘.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 있으면 원금과 이자 갚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남는 거 있으면 누구한테 주면 돼? 이제 시행사 이익 주면 되겠죠? 그리고 자기들은 수수료 받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돈을 직접 안 주면 된다고. 직접 안 주면 돼. 그럼 아까처럼 별도로 관리하는 계좌가 있거든, 계좌. 그거를 우리가 보통 에스크로 계정이라 그래요. 자금 결제 위탁 계정입니다. 에스크로 계정을 통한 자금 관리예요. 그럼 만약에 시험에서 자금을 자체 관리한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별도로 그래야 하는 거야. 이 에스크로 계정이라는 거는 독립된 계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금 관리를 위한 별도 계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자금을 관리한다 그러면 안 돼. 시행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한다? 안 돼. 시공사 통장으로 직접 넣는다? 안 돼.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자금을 집행할 때 공사비가 있고
시행사 이익이 있어요. 뭐부터 집행해야 될까요? 그렇지. 시험에 두세 번 냈다. 공사비를 먼저 집행합니다. 당연하지. 공사비도 안 주고 시행사 이익부터 가져가면 당연히 안 되죠. 됐어요?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은행은 이자를 많이 받을까요? 적게 받을까요? 많이 받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은행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프로젝트 금융 다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은 첫 번째,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 거다.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물적 담보를 통한 게 아니고, 그리고 사업주 입장, 그리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에스크로까지 이 정도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금융은요, 부채 금융이에요. 부채 금융이 뭐예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겁니다. 지분 금융이 아니고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예요. 부채 금융이에요. 프로젝트 금융. 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감정평가, 우리 8편에 감정평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감정평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일 날 수업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